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30회 국무회의입니다. 대통령께서 개선안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3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수출이 5천억 불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들의 수출도 전년보다 16%나 늘어난 결과입니다.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 투자 증가 등을 바탕으로 올해 실질 성장률은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글로벌 산업 재편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하반기에는 본격화하는 경제 대전환을 보다 가속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넓혀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 초혁신 성장 동력 육성으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합니다. 특히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이 한몸처럼 열심히 뛰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또는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을 가동하는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그리고 역량 개발 등에 있어서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 규제 영역에서 혁신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입니다. 올해가 잠재 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은 경제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첫 나토 순방과 몽골 국빈 방문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외교 일정을 통해 방산과 첨단 기술의 글로벌 협력의 새 지평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외교적 결실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세계 질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내일 3주기를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모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당연한 일에 3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거듭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합니다. 국가는 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극심한 폭염과 또 많은 비가 번갈아 예보되고 있는데
취약계층과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작은 빈틈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 문제에 관한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일부터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업무 보고가 시작됩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확정하고 추진해왔던 주요 과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중동 전쟁 등 변화된 국정 환경에 맞춰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국민과 함께 살펴보고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좀 스트레스가 있으시죠, 다들?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고 한 가지 더 추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의 핵심 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입니다. 부처청은 청와대의 국정 방향을 감안하되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가 분명합니다. 최종 책임자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소관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시키는 대로 하겠다. 관행에 있는 것만 한다. 법에 정한 것만 한다. 혹시 감사 또 수사 이런 책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웬만한 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장관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기록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왜 산림청에 무슨 메뚜기 뭐 그런 얘기 있었죠? 그 대충 중간 조사 결과를 봤는데 900개인가 관련 업체 중에서 1,200~1,300개를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한 900개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산림청? 예, 산림청장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 황당무계한 얘기죠. 근데 이게 1,000개가 넘는 업체들이 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금 현재 상태로 뭐 면허 대여 뭐 등등. 근데 그게 지금까지 왜 산림청과 농식품부는 모르고 있었을까? 언론들이 기획 보도해가지고 할 정도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오랫동안.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우리 농식품부 장관님 열심히 하시는데, 일부러 그럴 리는 전혀 없고, 내가 보기도 산림청장도 그러시고. 문제는 저 아래쪽에서 벌어지는, 일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거 보고를 안 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좀 전에 국무회의에 올려놓은 자료도 있잖아요. 무슨 지방의원들이 그 자기가 가진 회사 또 가족들 뭐 아는 사람이 하는 실질적인 자기 회사와 그 지방자 정부 간의 거래, 수의계약 이런 거를 자기 거래죠. 쉽게 말하면. 뭐 이해충돌행위인데 이게 만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올려놓고 보셨을 겁니다. 그 행안부나 이런 데는 당연히 그건 감시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모르죠. 모르고 있지, 근데. 알기가 어렵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선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게 최고 지휘부하고 일선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나 또는 직근 상급자들 같은 경우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소통을 좀 해야 됩니다. 일선과의 소통, 현장과의 소통. 제가 이번에 하게 될 업무 보고에서도 각 부처청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인데 외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적되는 거, 예를 들면 뭐 국회의 국정감사나 아니면 일상적인 국회의원들의 지적, 또는 언론의 지적, 또 민원에 의한 지적, 또 내부적인 토론을 통한
발굴 이런 게 있는데 외부에서 지적되는 건 알 수는 있지만 실제 우리가 소위 개혁,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것, 잘못된 것들을 지정하는 거 이거는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모른다는 거죠. 그 모르면 다 그러면 허용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끊임없이 아래쪽을 봐야 된다. 끊임없이 현장과 일선 직원과의 토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급장을 떼고 하는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런 허심탄회한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그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평소에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방치되고 있는 걸 자기가 얘기하면 자기가 책임질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이게 중요하죠. 국민들은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일선에서는. 그런데 지휘하는 우리만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그런 책임의식, 공인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일부러 그럴 리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노력하고 있죠. 다들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런 놓치는 부분이 있다. 제가 두 부처만 따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있는 걸 다 얘기하는 편이라서 그건 이해하십시오. 대통령님, 그건 지방 정부는 이제 자치권이 있어가지고 물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조사권은 있지만 감사권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거 저도 알죠. 알지만 그래도 뭐 꼭 그 조사 감사권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감사 인력을 늘리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거죠. 감사 인력도 늘리고 지방 정부의 부패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 방안이나 인력 팀도 만들자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뭐 전혀 권한이 없는 건 아니니까. 또 경찰의 역할도 중요하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렵긴 한데 이런 걸 발견해서 시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각 부처청은 일선에 좀 대화를 좀 많이 하라 그런 취지예요. 국민의 목소리도 일상적으로 잘 수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다 정말 다 잘하고 계세요. 뭐 무슨 우리가 나쁜 일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열심히들 하고 성과도 크게 나고 있는데 좀 더 성과를 내자. 이번 새롭게 2년째 시작하면서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돌을 집어내면 다음에 이제 중간 돌을 집어내고 나중에 자갈도 집어내야 이제 진짜 옥토가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입니다. 뭐 큰 돌 많이 집어냈죠 우리가. 이제 잔돌에 신경을 좀 쓰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가 한 1년여 지나면서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도 그러하고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 너무 잘들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새롭게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잔소리 비슷하게 해서 아쉽게는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후 순서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지난주에 대통령님 순방 가시는 동안 진행했지만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거 오늘 처음이라 처음 진행하는 제가 한번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배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국무위원님들은 자유롭게 발언하시고 국무회의인 만큼 국무위원 위회분들은 의장이나 총리의 허락을 받고 발언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외에 국무회의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서면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안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에 보고에 대해서 성평등가족부 장관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평등가족부에서 추진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조율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찬반이 대립함에 따라 논쟁점을 정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월 말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양일간의 수기 토론회와 공개 포럼, 유엔 아동관리위원회 면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 결과입니다.
먼저 쟁점을 보면 촉법소년 사건은 법원의 심리 불개시 및 불처분 비율이 보호처분 비율보다 높고 강력범죄가 아닌 절도와 폭력의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법원으로 바로 정권, 송치되는 반면 범죄소년은 훈방 등이 가능하므로 단순 통계의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의 형사책임 능력을 판단할 때 청소년기 정신적 발달 특성과 자기통제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상당수는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년 보호처분에 대한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소년의 연평균 수용률은 112%로 과밀화되어 있으며 소년보호재판 담당 판사는 전국에 30여 명으로 연간 5만 건 이상의 소년보호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민참여단 수기 결과입니다.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하여 하향하자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일괄 하향, 현행 유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 하향 범위는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본 결정 기준은 범죄 예방을 통한 사회 보호, 피해자 보호와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대화협의체 제도 개선 공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시민참여단 수기 결과를 존중하되 연령 하향의 효과와 통계적 근거, 소년의 발달 특성, 보호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초기 대응을 위해 촉법소년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및 조사권 근거를 마련하고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치료 처분을 개선하는 등 보호 처분을 내실화하고 보호 처분 시설 및 소년 분류 심사원 등 인프라 확충, 피해자 진술권, 열람 등사 등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 및 추진 계획입니다. 시민참여단 수기 결과를 고려하여 강력 중대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및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범정부 추진 체계를 통해 보호처분, 교정, 예방 등 후속 제도 개선 과제를 긴밀히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2달 동안 각계 전문가와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참여해 주셨고 언론에서도 개별 사건을 넘어 우리 소년사법 체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셨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폭넓고 깊이 있게 사회적으로 논의한 것은 처음이라며 연령 하향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공론화의 필요성을 주문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사회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라는 하나의 제도를 넘어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이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에는 생업에 바쁜 부모의 방임으로 자신을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악마로 여겼던 꼬마가 소년의 얘기를 들어주고 보듬어주는 이웃집 아저씨 뽀르뚜가로 인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성장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소년 비행으로 보호 처분을 받았던 많은 소년들이 사회 곳곳에 있는 이런 뽀르뚜가의 도움으로 잘 성장하여 전문직, 공무원, 지역사회 일꾼으로 활동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성평등 가족부는 관계의 부처와 함께 소년 비행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바라보되 도움이 필요한 소년이 곁에서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우리 의견들을 좀 들어볼 텐데 핵심은 그런 거죠. 일괄적으로 낮추지 말고 중대범죄, 반복범죄에 한정해서 1살만 낮추자. 네. 그 말이죠. 부분적으로. 뭐 다른 분들 의견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몇 분. 의견 없어요? 너무 예민한 주제라서 나중에. 네, 그 토론 과정에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한 아예 낮추지 말자.
네, 그것이 어느 정도의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긴 토론 과정을 성평등가족부와 같이 지켜보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조건부의 하향하는 방침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동의하고, 그럼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와 별개로 교육부에서는 원래 우리의 정책 방향인 그 교육과 회복이라고 하는 방향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특히 범죄에 빠져들지 않게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든가, 경찰이나 병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를 강화해서 학생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부수적인 대책이고, 이제 핵심 쟁점은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하는 문제. 법무부에 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예, 만약에 반복 범죄에 대해서 이제 나이를 낮추면, 그러면 첫 번째 소위 초범 행위, 첫 촉법 행위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만약 심리하지 않는 걸로 결정돼 버리면 아예 3년이면 기록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죠. 기록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반복 범죄인 걸 어떻게 확인하지?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일단 저희 법무부 의견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촉법 소년들의 범죄가 증가되고 있고, 그중에 이제 중대한 범죄가 증가됨에 있어서 이러한 범죄들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했을 때 국민적 불안감의 문제가 있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그 이면의 문제인데, 또 촉법소년들이 요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촉법소년인데 나 처벌받지 않아.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 네.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리적 측면에 있어서는 그 형사 미성년자 또는 촉법소년은 생물학적으로 일률적으로 책임 능력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오히려 그게 예외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14세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책임 능력의 문제를 갖다가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뭐 반복성 같은 것은 책임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행위자의 속성과는 그 책임 능력은 그 행위자의 속성의 문제인데,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반복성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갖고서 부분적으로 또 예외적으로 몇 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하향한다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대범죄를 갖다 어떻게 가르칠 건지, 나눌 건지에 대한 쟁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일괄적으로 해서 뭐 13세 미만으로 낮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안 하나하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용돼 갖고 뭐 과도하게 처벌받는 소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논쟁을 하자면 끝이 없는 의제여서 일단 팩트를 몇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